역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1초 후면 역사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연속 선상에 살고 있는 것이고 과거의 그 순간순간들이 이어져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서고금의 인간의 본질은 똑같고요. 같은 본질을 가진 플레이어들이 같은 행동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에 역사는 놀랍게도 반복됩니다. 특히 1945년 8월 15일 해방부터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발발까지 대한민국 해방정국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대한민국 해방정국은 남로당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남로당, 이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대한민국 현대사 그 많은 비극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로당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두 사건, 1946년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그리고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해방 정국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45년) 8.15 해방 9일 만인 8월 24일에 소련군이 평양까지 진주를 했습니다. 일본의 항복 불과 8일 전에 소련은 태평양 전쟁에 병력을 투입했는데 전리품을 챙기는 데는 엄청나게 빨랐던 것입니다. 미군이 인천에 들어온 것은 한참 뒤 9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토 절반은 이미 소련이 접수를 했고 나머지 절반에서도 주도권은 공산당이 먼저 잡았습니다. 일제가 철수를 위해서 제안한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을 여운형이 처음에 수락을 했지만 박헌영의 남로당이 이 건준을 순식간에 장악을 해버립니다. 이 건준은 당시로서는 전국 조직을 갖춘 유일한 기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조선공산당입니다. 명칭이 나중에 그 다음에 남로당, 남조선 노동당으로 바뀌었는데 편의상 남로당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박헌영은 미군이 진주하기 이틀 전인 9월 6일에는 조선인민공화국 인공, 즉 자신들의 국가와 정부가 수립됐다라는 선언까지 해버렸고 그 다음날 건주는 해체됩니다. 건국준비위원회였는데 건국을 해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달 10월 7일에는 행정조직 인민위원회까지 출범을 합니다.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나라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당시 공산주의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매우 힙한 이념이었습니다. 힙하다라는 얘기는 개념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새롭다, 그리고 매혹적이다, 신비롭다 뭐 이런 뜻인데 바로 공산주의가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1917년에 공산주의 러시아 혁명으로 소련이 대국이 출범을 하면서 전 세계 지식인들이 이 공산주의에 매혹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식민지 청년들도 일본이나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산주의를 배웠고 현실적으로도 태평양 너머에 있는 미국보다는 가까운 소련이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쳐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미군정이 나중에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체제를 선호하느냐라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무려 78%의 남한 주민들이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라고 답했을 정도로 공산주의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이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조직을 장악을 했고 또 국민 여론에서도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선거를 하더라도 남로당이 남한을 접수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로당 지도자 박헌영, 미군정과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당시에 개인으로서는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이승만을 자신들 마음대로 인공주석으로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번이나 만나서 주석직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12월 20일에 나라를 망치는 것은 공산당이다 라고 단호한 거부 성명을 발표했고 그러자 불과 3일 만에 남로당은 자신들이 주석으로 지명을 했었던 이승만이 친일파의 수령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세등등했던 남로당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1946년 4월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남로당은 수시로 민중대회, 또 3.1절 기념대회, 또 메이데이 행사 이런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남로당이 찾은 방법이 바로
위조 지폐 발행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되게 황당한 얘기 같지만 당시는 해방 후에 모든 것이 불안정한 때였고 정부도 없었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위조 지폐가 통용이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너무 거액을 남로당이 찍어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국내에서 흘러다닌 위조 지폐가 대체로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단위였는데 남로당이 몇 달 동안에 찍어낸 위조 지폐가 총액이 무려 1,2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신문기자들의 월급이 600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월급으로 치면은 무려 1,700년어치의 거액을 찍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로당 입장에서는 이런 계산도 있었습니다. 이게 거액이 풀려서 그러면 이제 인플레가 유발이 되고요. 물가가 오르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미군정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 이런 계산도 깔려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해 1946년 9월에 무려 25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총파업 그리고 바로 대구 10월 사건으로 그 다음 달에 이어지는 이것이 이 인플레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발생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인플레가 심해지고 경제가 교란되니까 당국이 수사에 나섰는데 좀처럼 꼬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엉뚱한 곳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찍는 원판격인데 징크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소공동 74번지에 조선정판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찍었었던 정밀인쇄소였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남로당이 이것을 인수를 했고 여기서 자신들의 기관지 해방일보라는 것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거에 조선은행권을 찍었던 징크판들이 완전히 폐기가 돼야 되는데 완전 폐기하지를 않고 어느 정도 뭉개놓은 상태로 그냥 있었던 것을 남로당 당원이자 이 조선정판사의 공장장인 김창선이라는 사람이 정밀하게 복원을 해서 이 징크판 9개로 당시에는 이제 최고액권이 100원권이었는데 100원권을 찍어서 총액 1,200만 원을 찍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크판 가운데 9개 가운데 하나를 이 김창선이라는 사람이 자기 생활고 때문에 다시 다른 사람한테 몰래 팔았습니다. 팔아넘긴 징크판이 경찰의 꼬리가 밟힌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건의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공산당이라고 하면은 일제와 싸웠던 애국 투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위조지폐 거액을 찍어냈다라는 것이었죠. 자, 여기에 남로당의 첫 번째 대응 전술은 오리발 전략이었습니다. 미군적인 알조한 사건이다. 우리를 탄압한 것이다. 체포된 사람이 14명인데 우리 남로당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법정 무력화 투쟁이었습니다. 7월 29일에 첫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법정 밖에 남로당원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적기가를 부르고 격렬하게 시위를 벌이면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였고 법정 안에도 남로당원들이 들어와서 판사 3명 그리고 검사 2명 협박을 하고 재판정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변호인단이 일방 퇴장을 해버리고 그래서 결국 이 재판이 무기 연기돼 버렸습니다. 결국 한 달 가까이 지나서 8월 22일에 두 번째 공판이 열리는데 여기에는 뉴욕타임즈, AP 같은 외신 기자들까지 와서 취재를 할 정도로 이게 세계적인 이슈가 됐고 이때부터 피고인들은 고문으로 날조된 사건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진실을 완전히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려 33번이나 이때부터 공판이 계속되는데 이 피고인들의 주장이 하나하나씩 탄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고문을 받아서 시력이 손상되고 외상까지 남아있다라는 이 주장은 당대 최고의 의사들인 백인재 박사, 공병우 박사 이런 분들까지 투입이 돼서 정밀 검진을 한 결과 고문 흔적이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그 당시 조선정판사 사장은 그 위조지폐 찍은 그 시간에 나는 그 현장에 있지 않고 김천에 있는 한 여관에 묵었다라는 알리바이를 주장을 했지만 그날 이 김천의 그 여관은 지목된 여관은 휴업 상태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좌익계열 신문의 기자들이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공판정에 엄청나게 취재를 왔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불리한 증거들만 나오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나타나질 않았다라는 것을 당시 민주일보 기자인 이혜복 기자가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재판 결과는 주동자, 이관술, 조선노동당 재정부장 그리고
권오직 해방일보 사장 등등 전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의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해방정국에 두 가지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 미군정이 이때부터 남로당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로당은 그때까지 합법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정은 우리는 정치적 중립이다라는 명분으로 이 남로당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로당이 법을 어기고 또 폭력까지 동원하기 시작하면서 미군정이 남로당의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산당은 일제와 싸운 애국투사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알고 보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사실이 밝혀져도 인정을 하지 않고 폭력과 거짓말로 돌파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대중적인 지지가 이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46년 9월에는 남로당의 우두머리 박헌영에게까지 체포령이 내려졌고 이때 박헌영은 극비리에 북한으로 탈출을 해버립니다. 이때 북한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소련 군정의 최고 실권자 테렌티 스티코프인데 이 사람이 비망록을 보면은 관 속에 이 박헌영을 넣어서 피신시켰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박헌영은 이때부터 남한에서 비교적 가까운 해주에 머무르면서 남로당을 조종을 했습니다. 박헌영은 1920년대부터 거물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압도적인 원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소련은 이미 이렇게 거물이었던 박헌영보다는 소련군 대좌 출신이었던 김일성 또 나이도 훨씬 어린 김일성을 더 선호했습니다. 원래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공산당은 원래 일국일당 한나라에 한 당만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본체이고 김일성은 조선공산당의 북조선 분국 책임자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비호를 받으면서 1946년 8월에는 김일성이 북조선 노동당 그러니까 북로당을 독자 창당을 했고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은 이때 남로당 그러니까 남조선 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북로당, 남로당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관계가 돼버렸고 실질적으로는 김일성이 더 우위에 서버린 그런 형편이 돼버린 것입니다. 박헌영 입장에서는 자신과 경력을 비교조차 할 수가 없고 나이가 12살이나 어린 김일성에게 자기가 밀리기 시작했고 더더군다나 자신은 본거지를 잃고 쇠빵살이를 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초조해진 박헌영이 채택한 전술이 1946년 7월부터 실행에 옮기는 신전술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자인데요. 공산주의 이론에 따라서 폭력으로 체제를 뒤집는다라는 것이죠. 이 전술에 따라서 1946년 9월에 전국에 25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과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고 그 다음 달 10월에는 대구에서 공무원, 경찰관, 또 민간인, 양민 수백 명이 참혹하게 희생되는 대구 10월 사건까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 1947년 2월에는 김일성이 북한에 사실상의 정부 조직인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사실상의 정부였고 법령까지 이미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48년 2월에는 북조선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반포하고 화폐까지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분단됐다라고 선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김일성이 사실상의 독자 정부를 우리보다 6개월이나 먼저 출범을 시킨 것입니다. 자, 소련과 김일성은 47년 11월에 유엔이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치르자라고 결의했지만 이것을 거부했고 그래서 유엔은 48년 2월에 그러면 남한에서만이라도 단독으로 선거를 치른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8년 5월 10일에 우리의 단독 총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박헌영 입장에서는 선거가 치러져서 정부가 수립이 되면 자신은 자신의 본거지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일만은 막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박헌영이 50풍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벌인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4.3 사건은 우리 현대사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죠.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양민들까지 학살된 비극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상을 밝히고 또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이 남로당의 폭력투쟁으로 시작해서 먼저 수많은 경찰관, 공무원, 우익 인사들을 학살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고, 일대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대삼이 48년 8월에 월북해서 북한 정권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2대 사령관 이덕구는 48년 10월에 대한민국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고 국군을 먼저 공격을 벌였다라는 이런 사실들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첫 해였던 1998년 11월에 미국 CNN 인터뷰를 하면서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또 2001년에는 헌법재판소가 수괴급 공산 무장병력 지휘관 그리고 4.3 사건 발발에 책임이 있는 남로당 핵심 간부 등은 희생자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다 모두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주 4.3 사건이 계속되고 있던 48년 10월에는 제주도 진압을 위한 출동을 여수에 주둔하고 있었던 14연대 남로당 계열 장교와 사사관들이 거부하면서 지휘관들을 살해하고 여수로 진격한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이어지고, 이것으로 여수 순천 사건이 촉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은 체제가 전복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까지 감돌았고, 마침내 1948년 12월 1일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남로당이 불법단체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군 안에 숨어 있었던 남로당원들에 대한 숙군도 이때 단행이 됩니다. 그래서 4,700여 명이 적발이 되고 5,500여 명은 미리 탈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군의 총 병력 10% 가까이가 남로당 계열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1년여 뒤에 6.25 전쟁이 발발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앞이 캄캄해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해방 정국은 남로당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세등등했던 남로당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진실을 완전히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격동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1949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6.25 전쟁 바로 전해죠. 김일성과 박헌영이 이때부터 남침, 자기들 표현으로는 남조선 해방전쟁, 통일전쟁, 남침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은 역시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소련은 1948년 말에 북한에서 철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자, 이제 미군 너희들도 나가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남한에서는 공산 세력들이 또 미군 철수를 강경하게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포섭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대통령도 뽑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장악을 하면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남로단계 그리고 김일성의 북로단계가 경쟁적으로 우리 국회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공작을 벌였던 일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남로당은 국보법이 제정되면서 불법단체가 돼 있었고 설 곳이 없어진 상태였고, 그래서 이른바 합법투쟁에 나서면서 1948년 5월에 출범한 이 대한민국의 초대 국회 재헌의회를 뒤흔들겠다라고 한 것이죠. 프락치라는 것은 러시아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간첩입니다.
이 프락치 공작의 한쪽 갈래는 이삼혁이라는 공작원, 가명을 하사복이라고 썼는데 이 사람을 통한 남로단계, 또 한 갈래는 전설적인 간첩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남한에서 언론사 사주 행세를 하면서 거액의 공작금을 주물은, 그리고 변장의 달인이어서 변장한 상태로 김일성을 만났는데 김일성조차도 못 알아봤다. 나중에 북한의 공화국 영웅 1호로 지칭이 되고 이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7부작을 북한이 만들 정도로 그런 전설적인 간첩이었던 성시백을 통해서 두 갈래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남로단계 이삼혁이 1948년 12월에 난파가 돼서 그때 우리 국회의 소장파의 중심 인물이었던 노일환, 이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문원, 이 두 사람을 제일 먼저 포섭해서 남로당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내린 3개 3대 지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회에 미군 철수안을 상정해서 통과시켜라. 두 번째,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유엔 한국위원회에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진원서를 제출해라. 세 번째, 여기에 찬성하는 의원 100명을 확보해서 연판장 서명을 받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재헌의회 정원이 200명이었으니까 100명 이상을 확보를 하면은 완전히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것이죠. 자, 이 공작에 노일환, 이문원과 함께 중심이 됐던 사람이 바로 당시에 국회 부의장이었던 김약수였습니다. 김약수는 1925년 4월에 박헌영과 함께 조선공산당을 창당했었던 공산주의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건준에서 박헌영과 대립하면서 결별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중도 행세를 하면서 원래 신익희 국회 부의장이었는데 국회의장 이승만이 대통령 선출되면서 부의장 신익희가 의장이 됐고 비어있는 국회 부의장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들은 지령대로 실제로 미군 철수안을 2번이나 국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부결됐습니다. 자, 그러자 유엔 한국위원회에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진원서를 실제로 3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헌 의원 가운데 100명까지는 포섭하지 못하고 62명의 연판장 서명을 받아서 미군 철수하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국이 1949년 6월 30일에 4만 5천 전 병력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합니다. 군사 고문단 487명만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4.3 사건, 여수 순천 사건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는 그런 판단, 그리고 국내외에서의 그런 압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지만 국내에서의 이런 움직임도 적지 않게 작용을 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때 미군이 철수하지 않았다면은 그 다음에 무려 50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우리 민족 최대 그 비참한 비극 6.25 남침이 그렇게 쉽게 가능했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되는 대목인 것이죠. 자, 이렇게 교묘하고 집요했었던 국회 프락치 공작이 발각된 것은 1949년 4월에 정말 그 집요하게도 대공수사를 벌인 대공수사 담당자들이 있었는데 서울시경 사찰과가 충무로에 있었던 수상한 집 여기를 급습을 했는데 여기가 남로당 특수조직부의 아지트였습니다. 수많은 문건들이 압수가 되는데 그중에 주주총회 보고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주들의 활동 상황, 평가 이런 게 담겨 있었는데 이 주주가 암호로 돼 있었는데요. 천신만고 끝에 이 수사팀이 암호를 해독해 봤더니 이 주주 명단이 놀랍게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30명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 문서를 단서로 해서 오재도 검사 그리고 김호익 총경 이 대공수사팀이 수사를 벌인 결과 김약수, 노일환, 이문원 그리고 김옥주 4명의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이삼혁과 접선을 했고 이삼혁의 뒤에는 박헌영의 비서 박시연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재한이라는 중년 여성이 포목장수로 가장을 해서 개성을 드나들면서 그때 개성은 남한 땅이었는데 드나들면서 해주에 머무르고 있던 박헌영에게 개성을 통해서 암호 문서를 전달하는 레포, 연락책이라는 말입니다.
이 레포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점점 사건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49년 8월 12일에 남로당이 이 사건 수사를 총괄하고 있었던 김호익 총경, 전설적인 대공수사관입니다. 이 김호익 총경을 서울시경 별관 집무실에서 권총으로 암살을 할 정도였습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정도로 남로당이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수사가 진행이 됐고 국회의원 1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5번 공판이 진행된 끝에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니다, 끝까지 부인한 사람도 있었고 나는 속았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지만 선고는 전원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전원이 항소를 했고 2심 재판이 진행되던 가운데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 있었던 이 사람들은 모두 풀려났고 거의 대부분이 월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런저런 직책을 맡고 있다가 1953년에 김일성이 박헌영을 숙청할 때 남로당 계열로 모두 몰리면서 비참하게 함께 숙청이 됩니다. 대부분이 벽지나 수용소에 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다 라는 주장이 1990년대까지도 좌파 진영에서 꾸준히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변호사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7.18을 청산하는 반민특위의 적극적인 의원들을 이승만 정권이 조작해서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을 만들어서 이걸로 잡아 가두는 바람에 결국 반민특위가 해체된 것이다 라는 그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이 조작이 아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1997년 5월 26일에 북한 정권이 발표를 합니다. 그날 노동신문이 전설적인 간첩, 아까 말씀드린 성시백을 추모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성시백 동지가 1948년 가을부터 남조선 괴뢰 국회 공작에 나서서 국회 부의장과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포섭해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를 수세에 몰아넣었다라고 스스로 공개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국회 프락치 사건 조작설, 이것이 이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조작설에 또 다른 근거가 있었는데 이게 그 앞서 말씀드린 여성 공작원 정재한이라는 사람이 공판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존하지 않은 유령 인물이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재한이 공판에서 진술한 기록도 다 낱낱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도 무력화됐고 저도 그 당시에 그 일간지를 직접 다 찾아봤는데 그 당시 일간지에는 이 정재한이 체포 당시에 정재한의 얼굴이 찍힌 사진까지 다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재한을 직접 목격한 당시 기자들이 인상착의, 그러니까 아주 요부 같은 그런 그 인상이 아니라 평범한 중년 여인이었고 군데군데 머리도 빠져 있었던 묘사한 것까지 당시에 다 기사에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반민특위 해체가 힘을 얻은 것은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남로당의 폭력투쟁들이 이어지면서 우리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앞서서 남로당을 막아야 될 대공조직의 수사관들은 대부분이 일제시대 때도 수사조직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7.18로 몰아서 이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면은 대공조직이 붕괴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지금은 우선 공산당과의 싸움이 우선이다.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고육지책의 판단을 한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반민특위 해체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재헌의회가 있었는데 재헌의회가 그 당시에 재적의원이 155명인데 이 반민특위 해체가 155명 중에 3분의 2가 넘는 105명이 찬성하면서 국회에서 결의해서 반민특위가 해체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설령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 반민특위 해체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국회 프락치 사건이 없었던 일이다, 날조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은 남로당 붕괴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였던 1949년 4월에 박헌영은
최후의 발악격으로 남조선의 전 당원을 동원해서 수류탄 10,000개를 만들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라. 그래서 49년 9월에는 우리가 남조선에서 총선을 치르겠다. 이런 지령을 김삼룡에게 하더라 합니다. 그러나 이 수류탄 일부가 사전에 또 발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지령 달성에 실패해서 평양으로 소환되는 소환령이 내려진 남로당의 거물 홍민표가 평양에 가면 죽을 것이 뻔하니까 남로당의 핵심 간부들을 줄줄이 다 설득을 해서 회유해서 함께 자수를 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10월에는 정부가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해서 이때 또 남로당원 수십만 명이 자수를 했고 이듬해인 50년 3월에는 특별공작원 196명이 또 체포가 돼버렸습니다. 이어서 남로당의 거물 김삼룡, 이주하까지 체포가 되면서 남로당은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우리가 남한에 쳐들어가기만 하면 남로당원들이 전국에서 봉기해서 남한은 곧바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지만 이렇게 남로당이 전쟁 직전까지 사실상 괴멸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실제로 김일성과 박헌영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국경지대까지 쫓겨가서 국경지대 만포진에서 50년 11월에 이 문제를 놓고 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휴전 직후에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미제국주의의 간첩이다라고 몰려서 비참하게 숙청을 당했고 1956년에 56세 나이로 총살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방정국에서 일어났었던 이 사건들,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그리고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자신들만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독성과 폭력에는 단호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북한의 불의한 4대 세습정권, 그 공산 세력의 본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오늘의 거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 두 사람의 대결이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있었습니다. 승패를 점치기 어려웠던 이 대결의 승부가 21세기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삶까지 사실상 결정지었습니다. 이 두 사람 누구일까요? 8.15 해방 후 남한의 해방 정국을 주도한 양대 플레이어, 바로 이승만과 박헌영입니다. 물론 김구, 김규식, 여운형, 다른 걸출한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에 실제로 미친 파급력, 정세를 좌우한 영향력, 이런 면에서 보면 이승만과 박헌영은 남한 정국의 양대 플레이어였습니다. 이 대결은 개인 이승만, 개인 박헌영의 대결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대공산주의와 계획경제 대결, 그리고 좌와 우의 대결이었습니다. 이승만과 박헌영의 대결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엎치락뒤치락 접전이었고 아슬아슬한 고비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늘이 돕지 않았다면 결과가 바뀌었을지도 모를 이 역사적 대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개인 프로필부터 보겠습니다. 이승만은 1875년생, 8.15 해방 당시 70세, 배제학당 졸업하고 미국 조지 워싱턴 학사,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 지금 기준으로 봐도 압도적인 스펙이죠. 100년 전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만화 주인공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미 20대 때 매일신문과 제국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의 주역이었던 전국적인 셀럽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40대 중반이었던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초대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의 명망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해방 후에 재헌의회, 즉 초대국회 초대의장이 됐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박헌영은 1900년생입니다. 해방 당시에 45세, 이승만과는 25년 차이입니다. 박헌영의 스펙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성 제1고보,
이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요. 중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당시 신문을 보면은 상해 상과대 소속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나중에 공산당 간부를 양성하는 소련 국제 레닌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해방 후에 조선공산당, 즉 남로당을 창당 주도했고 1946년 월북 후에 1948년 북한 김일성 정권이 수립될 때 초대 부수상 겸 외무상이 됐습니다. 1920년에 창간된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당시 신문들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에도 어느 정도의 유명 인사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임시정부 대통령이라는 직함으로 미국의 각 지역의 방문 또 국제회의 참석 같은 동정과 발언 내용들까지 기사화돼서 실려 있습니다. 1920년부터 45년 해방 때까지 이승만에 대한 기사가 조선일보, 동아일보에만 300건가량이 됩니다. 박헌영은 기사 건수로는 오히려 더 많은 400건가량 됩니다. 제가 이제 다 세봤습니다. 공산당 활동으로 검거되고 재판받은 기사도 많고요. 24살 때 그때 동아일보 기자였는데 주세죽과 결혼을 할 때 결혼한다는 기사가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다 실렸습니다. 다음에 1925년에 조선공산당 창당을 주도했는데 여운형 같은 쟁쟁한 좌익 선배들을 제치고 조선공산당 책임 비서로 코민테른 승인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른바 조선의 레닌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이 코민테른이라는 것은 소련 레닌이 전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만든 국제 공산주의 운동 지도 단체이죠. 그러니까 이승만의 명성 정도는 아니지만 박헌영도 한반도의 공산주의자 원톱,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매료돼 있었던 조선의 지식인 청년들에게 상당한 네임밸류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190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대면할 일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마주친 것은 8.15 해방 이후입니다. 일제로부터 수배령이 내려져서 광주 벽돌 공장에서 김성삼이라는 가명으로 살던 박헌영은 해방 나흘 뒤인 8월 19일에 상경했습니다. 곧바로 해방 직후에 유일한 전국 조직이자 사실상의 행정복격이었던 여운형의 건준을 접수해버리고 미군의 남한 진주 이틀 전인 9월 6일에는 조선인민공화국 인공 설립까지 선포하면서 해방정국 주도권을 잡았던 것은 지난 1편 영상 에피소드 1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만은 2달이 지나서 10월 16일에야 귀국을 합니다. 매끄럽지만은 않은 사이였던 미국 정부의 입국 허가 등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복간되기 전이라서 당시 발행되던 대부분의 신문이 좌익 계열이었는데 이들조차도 건국의 아버지, 우리의 최고 지도자 이런 표현으로 이승만 특집을 대대적으로 실었고 사설에서 이승만에게 하셨다 식으로 존댓말을 쓸 정도였고요. 좌파의 거물 여운형도 민족 최고의 지도자로서 잘 지도해 주실 것이므로 우리는 충실히 복종할 뿐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몇 가지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승만 귀국 한 달 전에 박헌영이 주도하던 인공 조선인민공화국이 내각 명단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주석 이승만, 부주석 여운형, 총리 허헌 공산당이죠. 내무부장 김구, 외무부장 김규식, 재무부장 조만식, 군사부장 김원봉 역시 공산당, 그리고 사법부장 김병로, 운교부장 김성수. 자, 이런 식으로 본인들한테는 묻지도 않고 우리가 전조선을 대표한다 이런 선전을 하기 위해서 멋대로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승만이 주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 이승만이 귀국 후에 좌익 우익을 포괄해서 10월 23일에 결성한 조직이 독촉, 독립촉성중앙협의회입니다. 이것이 이제 박헌영의 인공에 맞서는 새로운 건국 준비 조직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미 인공 수립을 선포한 박헌영까지도 참여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승만의 권위가 압도적이었다는 얘기죠. 11월 2일에 독촉 1차 회의가 천도교 강당에서 열려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총출동을 했는데 이승만 의장이 결의문을 직접 작성했더니 공산당의 박헌영이 이 결의문이 미국을 너무 비판했다라고 이의를 제기해서 수정했다라는 참 아이러니한 기록이 손세일의 이승만과 김구 평전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박헌영은 선거를 하더라도 조선공산당이 집권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미군정에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점 역시 1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당시 여론조사들인데요. 1945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잡지 선구가 실시한 초대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승만 431표, 김구 293표, 여운형 78표, 무응답이 176명이었습니다. 1946년 7월 동아일보가 보도한 한국여론협회 서울시민 6,671명 대상 조사에서는 이승만이 28.7%, 김구 10.5%, 여운형 10%, 박헌영 1.3%였습니다. 47년 5월에 미 군정청 홍보처가 조사했을 때는 이승만 43.9%, 김구 15.2%, 박헌영 0.4%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 대중지지에서는 이승만, 김구를 당할 수가 없지만 여운형의 권준을 접수했었던 그런 방식으로 이승만을 인공의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뒤에 자신들이 접수할 수도 있다라고 봤을 것이고, 당시의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대중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앞세워서 국회의 다수당이 된다면은 집권할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을 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승만은 철저하게 이론으로 무장한 반공주의자였지만은 독촉을 좌우 통합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박헌영을 처음에는 완전히 배척하지 않았고, 박헌영도 이용 가치가 높은 이승만을 끝까지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승만 귀국 13일 뒤인 1945년 10월 29일 오후 4시 두 사람이 이승만이 기거하던 도남장에서 무려 4시간 회동을 합니다. 역사적 중대 회의다라고 당시 신문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헌영의 주장은 친일파를 먼저 소탕하자, 그리고 민족 통일 전선에 기초해서 통일 민족정부를 수립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먼저 독립국가를 완성해야 한다, 그리고 미군정이 아닌 우리 정부의 손으로 친일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승만은 확고한 반공주의자, 반일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패전한 일본은 이제 현존하는 위협이 아닌 반면에 소련을 등에 업은 공산주의는 우리 민족의 가장 강력한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봤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재직한 모든 공직자, 수사 인력 다 청산해버리면 공산주의가 한반도를 장악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에 박헌영은 친일파 청산의 명분으로 반공 세력, 우익 다 무력화시키면 자신이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미 국토 절반 북쪽은 소련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처음부터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이 두 사람의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박헌영은 11월 16일에 마지막으로 인공주석 취임을 요청했지만 이승만은 거부했고, 결국 12월 20일 역사적인 공산주의 반대 성명을 발표합니다. 일제시대에 공산주의 활동을 한 우리 동포들은 독립을 위해서 애국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양의 무리에 이리가 섞여서 동족을 팔고 이른바 인민공화국, 인공까지 만들어서 국민을 분열시켰다. 그리고 민중에게 차차 공산 세력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자 이제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자라고 하면서 민심을 현혹시키고 있다. 인류를 망친 것은 공산당이고 우리 민족을 망치는 것도 공산당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흘 뒤인 12월 23일에 박헌영은 세계 민주주의 전선의 분열을 책동하는 파시스트 이승만의 성명을 반박함이라는 장문의 성명을 냅니다. 폴란드에서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됐고 중국 공산당의 해방구에서는 민중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인류를 망치는 것이 공산당이라는 게 웬 말이냐. 중국도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공합작으로 곧 연립정부가 수립될 텐데 이승만이 세계 사정에 너무 무지한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파국을 맞은 두 사람은 신탁 통치를 놓고 격돌합니다. 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미영소 3상회의에서 한국 신탁 통치안이 발표됩니다.
이승만 등 우익은 모두 반탁, 신탁 통치 반대 운동에 나섰지만 박헌영 등의 좌익은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소련의 지령을 받은 후에 다음해 1월 2일에 돌연 찬탁으로 돌변을 합니다. 여기서 소련의 속내는 신탁 통치를 통해서 시간을 벌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이른바 2대1 구성의 남북 임시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대1이라는 것은 북한의 공산정권, 그리고 남한의 좌익, 그리고 남한의 우익이 모두 참여하면 결국 2대1 세력 구도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승만과 박헌영이 정면 충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석 달 뒤인 46년 4월에 일어난 역사의 대반전이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입니다. 해방정국을 주도하던 조선공산당, 즉 남로당이 이 사건으로 결정적 수세에 몰리게 된 것은 1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수배령이 내려진 박헌영은 관 속에 은신해서 장래 행렬로 속여서 38선을 넘어서 월북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소련은 다루기 쉬운 소련군 대위 출신 김일성을 북한 정권의 지도자로 낙점을 했습니다. 46년 2월에는 북한의 사실상의 정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행정조직을 완비하고 3월에는 불과 20일 만에 자체 토지개혁을 끝내버립니다. 북한 전역 모든 땅과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공산당 소유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약탈적인 토지개혁에 반기를 드는 농민들과 학생들의 시위는 소련군이 무차별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중요 산업들 국유화, 그리고 노동법 시행, 사법재판기관의 재편 같은 소위 민주개혁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습니다. 소련군이 진주한 지 만 1년도 안 돼서 완료된 이 모든 과정들을 당시 소련 군정의 최고 실권자 스티코프는 한국 인민들의 자주적 민주화 과정이었다, 이렇게 아전인수로 평가를 했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 쏙 빼놓고 석 달 뒤인 46년 6월에 남한에서도 임시정부나 위원회를 조직해서 소련군이 철수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승만의 소위 정읍 발언만 부각을 시켜서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공정한 역사 기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소련과 김일성은 48년 2월에는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아예 북조선 인민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통일될 때까지 시행한다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헌법까지 반포를 하고 화폐도 찍었습니다. 사실상의 완전한 국가입니다. 형식 논리로 보면은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 다음 달 9월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정식 출범을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분단 정권, 단독 정부를 먼저 수립한 것은 북한이고, 게다가 47년 10월 유엔의 남북한 동시선거 결의를 거부해서 분단에 이르게 한 것도 소련과 김일성입니다. 어쨌든 이 당시 북한 해주에 머무르고 있었던 박헌영은 2명의 상대와 싸우는 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기가 보기에는 핏덩이와 다름없는 김일성의 권력이 공고해지고 있었고, 자신의 본거지인 남한에서는 곧 정부가 수립돼서 반공주의자 이승만이 집권할 가능성이 커졌으니까 사면 초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920년 오늘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 두 사람의 대결이 80년 전에 있었습니다. 해방정국을 주도하던 조선공산당, 즉 남로당이 이 사건으로 결정적 수세에 몰리게 된 것은 수배령이 내려진 박헌영은 관 속에 은신해서 장래 행렬로 속여서 38선을 넘어서 월북했습니다. 그러나 박헌영은 절대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집요하고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926년에 서대문 경무소에 수감돼 있을 때 정신병자 행세를 하면서 자살을 기도하고 자기 인분을 집어먹기까지 하면서 결국 보석 허가를 받아냈었던 일화는 이 박헌영의 캐릭터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실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박헌영이 전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폭력투쟁 전술, 신전술로 46년 9월 총파업
또 대구 10월 사건, 48년 27 사건 일으켜서 남한 전역을 혼란에 빠뜨렸죠. 이 사건들을 일부 좌파 학자들은 민중봉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북한을 통치하고 있었던 소련 군정 최고 실권자 스티코프의 비망록에는 이런 기록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1946년 9월 9일 조선공산당 당수 박헌영이 사회단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이에 대해서 테러와 압제에 반대하는 대중적 시위를 벌이고 항의 집회를 개최하라 이렇게 지시했다. 또 석 달 동안 수백만 원과 122만 루블, 러시아 돈이죠, 조선공산당에 보냈다. 이런 기록도 모두 스티코프 비망록에 공개돼 있습니다. 48년 50 총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48년 2월에 남로당원 30만 명이 전국적으로 폭력 시위와 파업을 벌인 것이 27 사건입니다. 경찰, 공무원, 양민 230명이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지만 남로당의 예상보다 미군정과 경찰이 빠르고 강력하게 진압을 하면서 8,40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자, 그러자 이후에 이 50 총선을 저지하는 투쟁이 제주도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압이 어렵고 남로당의 당세가 매우 강했던 곳이 제주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일어난 것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좌파 학자들은 이 4.3 사건이 남로당의 무장투쟁으로 시작된 것은 대체로 인정을 하지만 박헌영의 지령이 아니라 제주 남로당의 자발적 봉기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로당의 지하 총책을 지낸 박갑동의 증언, 그리고 당시 남로당원들이 직접 남긴 내부 문건인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를 보면 여러 차례 중앙당의 지시와 또 보고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4.3 사건으로 제주도에서는 재헌 의원 2명을 뽑지 못했지만 육지에서는 50 선거가 정상 진행되면서 재헌 의회가 구성이 됐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 후에 일대 제주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대삼이 월북해서 48년 8월 해주 인민대표자 대회에서 조국의 해방군인 소련군과 천재적 영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쳤고 이대 사령관 이덕구는 48년 10월에 신생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국군 부대를 공격해서 수십 명을 살해한 것. 또 이렇게 4.3 사건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자 정부가 여수 14연대 진압 출동을 명령했지만 남로당계 장교 하사관들이 거부하고 지휘관들을 사살한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은 1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여수 14연대 반란 장병 그리고 이들과 합세한 좌익 세력이 호남 곳곳으로 진격을 한 것이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이 여수 순천 사건은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양민이 희생됐고 우리 역사에 뼈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남로당의 반란과 또 공무원, 경찰관, 우익인사들을 참혹하게 학살한 데서 비롯됐다라는 것은 4.3 사건과 마찬가지의 양상인 것입니다. 4.3 사건이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여수 순천 사건으로 호남은 전시 상태가 되고 이어서 광주 4연대, 마산 15연대, 대구 6연대 이런 다른 국군 부대에서도 남로당계 장병들의 반란이 계속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정부를 수립한 신생 대한민국의 존재 기반이 뿌리째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지도자 이승만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가 박헌영에게 날린 카운터 펀치가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남로당은 국보법 제정 전까지는 합법정당으로 미군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공산당이 불법을 저질러도 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있지만 존립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제정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이나 결사를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해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48년 11월 19일에 이 법이 찬성 81표, 반대 1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1일에 공포가 되자 남로당 등 공산주의 단체들은 불법 단체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빨간 딱지가 붙자 위세를 떨쳤던 남로당 등 공산 세력이 급속하게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에 11만 8천 명이 입건 또는 검거됐고 130여 개 정당 사회단체가 해산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숙군 작업이 단행됐습니다. 남로당계가 해방 이후에 군을 은신처로 삼고 조직적으로 장악을 한 결과 여수 14연대 등 곳곳에서 군 반란이 일어나서 국가 존립 기반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숙군이 시작되면서 4,749명이 처벌이나 불명예 제대 처분을 받았고 5,568명은 스스로 탈영을 해버렸습니다. 49년 5월에는 남로당계인 대대장 강태무, 표무원 소령이 각각 자기 대대 병력을 유인해서 월북을 해버리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제 박헌영에게 최후의 승부수는 남침 전쟁뿐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이겨도 주도권은 김일성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박헌영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서는 숨쉴 공간조차 부족하지만 자기의 본거지 남한이 수복이 되면 조직이 재건되고 자기 지지 기반이 확대되고 판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로 당원들은 아직 건재하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모두 봉기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승전과 조국 해방의 공로를 자신이 차지할 수도 있다고 봤을 것입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소련에 가서 스탈린에게 남침을 승인받고 작전 지침을 받습니다. 이어서 5월 13일에는 중국, 당시 중공이죠. 가서 마오쩌둥에게 남침 승인을 받습니다. 김일성이 이렇게 소련과 중공에 박헌영과 함께 간 것은 당시 공산주의 세계에서 여전히 박헌영이 상당한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스탈린은 사실 49년까지는 김일성의 남침 계획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 49년 10월에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면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참전하게 되면 중국도 참전을 하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힘을 다 뺄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민족 역사 최대의 비극 6.25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가 모두 아는 대로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망 직전에 혼수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낙동강 전선의 결사항전을 바탕으로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써 기적적으로 기사회생하게 되는 것이죠. 북한군은 남침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한 뒤에 남로당원들의 전국적인 봉기를 기다렸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보법 제정으로 국군이 숙군된 데다가 49년 홍민표 자수 사건으로 김삼룡, 이주화가 체포되고 남로당원 수십만 명이 자수하면서 조직선이 붕괴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남로당원들이 왜 봉기하지 않았는지를 놓고 10월에 1차 충돌, 11월에는 국경지대 만포진에서 2차 충돌을 벌였습니다. 김일성이 잉크병을 던져서 깨질 정도로 격렬한 충돌이었습니다. 결국 구사일생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낸 이승만은 1953년 아이젠하워와 처칠까지 깜짝 놀라게 한 승부수, 반공포로의 일방적 석방을 통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미국의 경제 원조를 이끌어내서 자유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반면에 박헌영은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김일성에게 미 제국주의 간첩으로 몰려서 비참하게 숙청됐습니다. 1953년 당시 78세 이승만과 53세 박헌영의 8년에 걸친 승부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승만의 승리, 아니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 오늘날 글로벌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오늘날의 남북한은 같은 민족, 같은 역사, 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체제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런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라고 말했죠. 이 대통령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운동권의 왜곡된 망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일부 세력은 북한이 오히려 친일 세력도 없고 미 점령군도 없이 깨끗하게 출발한 나라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성의 초대 내각에 반민특위 기준으로 진성 친일파가 16명 포함된 사실은 애써 외면하면서 말입니다. 박헌영이 김일성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국내 신문에 보도된 것이 1953년, 그리고 총살이 집행된 것은 1956년 7월입니다. 두 시기 모두 박헌영의 최후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반응은 일절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언급도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 이승만은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공산주의자 박헌영의 최후를 과연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1949년을 맞는 박헌영과 남로당에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제주 4.3 사건, 그리고 국군 14연대 남로당원 반란으로 시작된 여수 순천 사건이 차례로 진압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고 12월에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돼서 남로당은 불법 단체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도 정권이 수립돼서 김일성 아래에 부수상이 된 데다가 자신이 떠나온 본거지 남한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어진 박헌영은 최후의 폭력 전술을 꺼내듭니다. 바로 인민해방투쟁 전술, 이른바 4월 해방입니다. 남로당 전 당원을 동원해서 4월에 봉기해서 수류탄 10,000개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남조선을 해방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령은 결코 황당무계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당이 봉기하면 각 도당이 호응하고 산속에 있는 유격대, 즉 빨치산들과 연계해서 남한 전 지역에서 폭동과 유격전을 전개한다. 그러면 때맞춰 북한의 인민군이 밀고 내려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월 초부터는 실제로 수류탄 제조가 시작됐습니다. 아현, 일신, 협성, 동양흥업 등 선반 시설이 있는 공작소와 약방, 제약소를 동원해서 염산과 유황으로 수류탄을 제조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에 압수된 완제품 수류탄이 무려 6,000개에 달했습니다. 대도시이자 핵심 시설이 밀집한 서울을 초토화시킬 가장 파괴적이고 효과적인 게릴라전 무기가 수류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른바 4월 해방을 위해서 김삼룡이 중앙당 군사위원회 총책을 맡고 시도당마다 군사부와 인민군 사령관, 유격사령관이 임명됐습니다. 월북한 4.3 사건 주역 김달삼의 부대 등 북한 유격대도 오대산, 일월산 등에 진출시켜서 무장 폭동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4월 해방의 성패는 남로당 조직의 80%를 차지하는 서울시당이 쥐고 있었습니다. 무장 봉기는 서울에서 시작해서 서울에서 완성돼야 했습니다. 이 엄청난 책임을 맡은 것이 서울시당 부위원장 홍민표였습니다. 김삼룡은 홍민표에게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인 공작금 2천만 원을 주면서 6만 당원을 동원해서 수류탄 10,000개로 서울시를 불바다로 만들라라는 박헌영의 지령을 전달했습니다. 홍민표는 당시 29살 인텔리 청년이었습니다. 1921년 황해도 봉산에서 태어나서 명문 경성 제2고보 경복고의 전신이죠. 여기에 다닐 때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해방 후에 서울대 사범대 전신인 경성사범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다가 지령을 받고 당에 복귀해서 역량을 인정받았고 1949년 1월 서울시당 부위원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홍민표는 해방 후 점차 공산주의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해방한다고 배운 공산주의가 오히려 인간을 노예화한다고 생각했고, 남로당이 인명을 대량 학살하는 데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국가보안법과 국군 숙군으로 남로당의 조직은 크게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홍민표는 4월 해방은 불가능하다며 5월 해방으로의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로당 군사부의 총책임자 이중업이 체포되자 5월 해방은 다시 6월 해방으로 연기됩니다. 계획이 자꾸 연기되자 북한은 수백 명 규모의 유격대를 수차례 난파해서 전방을 흔들면서 지원에 나섭니다. 홍민표는 고뇌 속에서도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중앙청, 공공기관, 방송국에 대한 접수, 파괴 계획을 세웠고, 한강다리 폭파, 또 반동분자 숙청 명단 작성과 색출 계획, 또 비상사태에 대비한 보건시설과 의료품, 의료진 확보 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서울시의 행정을 접수하기 위해서 12개 분과별로 시정 계획까지 마련했습니다. 폭동 후에는 어차피 은행 금고가 개방될 테니 전 당원은 넉 달치의 최저생활비만 남기고 전 재산을 7월 말까지 당에 납부해서 무기 제조 자금을 조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남로당원들이 집과 가구, 집기, 옷까지 팔아서 7월 말까지 1,000만 원의 거금이 조달됩니다. 이러는 사이에 6월 해방이 7월 해방으로 또 연기됐고, 6월 29일 주한미군이 철수를 완료하자 폭동의 적기라고 생각한 북한 정권은 자꾸 계획을 연기하는 홍민표에 대해서 평양으로 오라는 소환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김삼룡의 만류로 일단 보류한 뒤에 8월 20일에는 반드시 폭동을 일으키라고 재차 지시합니다. 계획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평양에서 오르그, 즉 조직 책임자가 특파돼서 서울시당 홍민표를 비롯한 각 도당 책임자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달성하라고 다그칩니다. 각 시도당에는 8월 20일 남로당이 대한민국 정권을 접수하면 9월 1일 박헌영이 선거위원장으로 서울에 도착하고 9월 20일 남조선 총선을 실시해서 21일 서울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정부를 수립한다라는 계획이 하달됩니다. 재촉에 쫓기던 홍민표는 7월 20일 공장세포의 2시간 파업과 가두세포의 삐라 살포를 지시합니다. 일선의 조직과 투쟁 역량을 가늠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홍민표는 서울시당 간부와 당원들이 이미 각오를 상실했다. 조직의 역량도 부족하다. 특히 노동자들이 혁명의 바탕이 될 적개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8월 20일 폭동 지시는 결국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9월 8일 평양 지도부는 9월 20일에는 반드시 폭동을 일으키라고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9월 16일 정오쯤 대공수사당국이 주시하고 있던 홍민표가 버젓이 서울 도심에 나타납니다. 남로당의 거물이 백주 대낮에 을지로 4가부터 무교동 아지트까지 대로를 활보하자 놀란 수사본부 요원들이 즉시 출동해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미 평양의 소환장을 받아든 홍민표는 북한으로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수를 하면 남로당 특수부대로부터 암살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홍민표의 선택은 체포되는 것이었습니다. 체포 후에 오제도 검사의 신문을 받은 홍민표는 모든 것을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조건으로 시경회의실에서 남로당 서울시당 상임위원회를 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9월 20일 홍민표는 최운하 형사와 지프차를 타고 다니면서 서울시당 상임위원 16명 전원을 모았습니다. 홍민표는 2시간에 걸쳐서 이들을 설득했습니다. 지금까지 폭력투쟁이 손실만 있었지 이득은 없었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서 남로당은 이제 끝났다. 박헌영 개인을 위해서 폭력투쟁을 지령하는데 언제까지 복종하겠는가. 생명은 귀하고 한 번 죽으면 2번 살지 못한다.
홍민표의 설득에 조병수 남로당 서울시 유격사령관을 비롯한 상임위원 전원이 눈물과 환호로 전향을 결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뀔지도 몰랐던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9월 20일은 박헌영이 남한을 해방한 뒤에 총선을 실시하겠다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어 홍민표 등 남로당 서울시당 간부들은 실명으로 동족 상잔과 무장 폭동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언론에 발표합니다. 홍민표는 남로당을 가장 잘 아는 내가 남로당을 뿌리 뽑는데 헌신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경찰에 투신합니다. 한때의 동지를 붙잡아야 하는 인간적 고뇌는 있었지만 오제도 정희택 검사 등이 동지애와 인간미로 위로하고 배려해줘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홍민표는 회고했습니다. 남로당 이너서클의 가장 가운데 위치하던 홍민표가 대공수사에 합류한 뒤에 그토록 끈질기게 쫓아도 잡히지 않던 남로당 총책 김삼룡, 이주화, 그리고 김일성이 직접 내려보낸 전설적 간첩 성시백이 줄줄이 체포됐습니다. 북로당 거물 정백은 홍민표의 설득으로 전향했습니다. 김일성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주화는 전향해서 김일성과 싸울 뜻을 비추기도 했지만 김삼룡은 홍민표와 대면하자마자 서로 눈물을 흘렸지만 당신의 전향 후에 이미 나의 체포를 예감하고 있었다라면서 전향에 대해서는 한마디 답도 하지 않았다고 홍민표는 회고했습니다. 홍민표 등의 집단 전향 후에 정부는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를 남로당원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다시 11월 3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전국에서 자수자가 33만 명에 달했습니다. 해방 직후에 전국의 대세를 장악했던 남로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직을 확대한 결과 어떤 식으로건 이들의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국민이 이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다음 해인 1950년 3월 1일 남로당 특별공작원 196명이 체포되고 3월 17일 김삼룡, 이주화까지 체포되면서 남로당 조직은 괴멸됐습니다. 공산당 조직은 수평적, 즉 횡으로는 약하고 수직적, 종으로는 강하기 때문에 윗선, 접선이 끊기면 조직은 붕괴됩니다. 김삼룡과 이주화 대신에 남로당 총책이 된 박갑동은 서울, 대전, 팔공산, 그리고 이현상 부대, 경남도당, 전남도당, 전북도당이 있는 지리산의 남로당원들을 연결해서 규합하려고 했지만 6.25 때 서울시 인민위원장으로 내려온 이승엽과의 알력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6.25 때 박헌영과 박갑동은 접선에 실패했고 남로당원 중에는 인민군 남침 소식조차 몰랐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홍민표가 전향할 때 상형 문자 암호를 유일하게 해독할 줄 알았던 이태철까지 전향한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1949년 홍민표와 남로당원 33만 명의 자수는 6.25 전쟁 때 박헌영이 호언장담했던 남로당원 20만 명의 봉기를 미리 차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전복의 위기가 지나간 것입니다. 홍민표는 이후에 정계, 언론계, 재계에 몸담았고 양한모라는 이름으로 카톨릭 평신도 운동에 힘쓰다가 1992년 별세했습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공산주의의 비인간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데 남은 생을 바쳤습니다. 일제의 압제 속에 많은 지식인 또 청년들이 공산주의를 대안으로 믿고 공산당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공산주의의 비인간성과 폭력을 체험한 많은 이들이 공산주의를 등지고 반공의 전선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차이가 개인의 운명을 갈랐고 체제의 운명도 갈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김정은 정권과 공산주의의 망령은 21세기 한반도를 떠돌며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